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종편 출연 등으로 이름을 얻은 뒤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당에 재입당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회의 언론 인터뷰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그 인터뷰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발췌해서 읽어드리죠. 사회자. 그런데 아무튼 본인은 지역구 생각은 없고, 네. 나간다면 비례대표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안 되시더라도 계속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정당에 계실 것이고, 그건 모르죠. 당 안팎에서는 이철희 위원이 너무 편한 길을 고집하는 것 아니냐. 선거전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게다가 선거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이 끝나면 당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한자락 까는 건 아니냐. 저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이 더민주당 총선 책임자 중 하나라는 게 실망스럽다 등의 반응들이 솔직하다는 반응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것보다야 솔직한 게 좋겠습니다만, 중책을 맡고 결전에 임하는 사람의 처신과 언행으로서는 온당치 않다는 쓴소리,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철희 위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문재인 대표에게 불출마를 번복하고 부산이나 서울의 험지에 출마하라고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3시 4분 됐습니다. 1시간으로 줄고 나서 최대한 조금 느슨해 볼 수 있는 코너 이런 건 다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광고도 많이 줄었다가 다시 하나가 들어와서 30초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군요.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어젯밤 정동영 전 장관이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안철수 공동대표와 합의문을 발표했고 조금 전인 오후 12시 반 거의 1시 다 돼서 전라북도 순창에서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의 국민의당 합류가 가져올 몇 가지 변화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동영 전 장관 호남 정치를 부활시키겠다 그러면서 정치 재개를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이 오늘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로 자처한 그는 오늘 오전 전북 순창군 복흥면 비성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 정치를 복원하고 호남 정치를 부활시키는데 정동영이 맨 앞에 서겠다면서 전주 덕진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정 전 의원은 불평등 해소와 격차 사회 해소가 제 정치의 제일 지침이자 원칙이라며 국민의당 동지들과 함께 불평등 사회를 해소하고 민생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정임금법과 반값 아파트 특별법, 직접 시공제 등 불평등 시정 초기 3법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반값 아파트가 들어있는 게 조금 이채롭더군요. 그나저나 그동안 무소속으로 남아서 독자 세력화하겠다 계속 이런 말 해오다가 갑자기 왜 선회했다는 겁니까? 무소속 출마가 관측됐는데 국민의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특정 지역 패권주의가 살아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라며 국민의당 출연으로 경쟁 구도가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또 고향으로 되돌아왔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정 전 의원은 많은 사람이 왜 고향에 출마하느냐고 묻는데 달성에서 5번이나 출마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왜 고향에 출마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고향에서 출마할 때도 왜 출마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SNS에서 그러면은 정동영 당신이 누구랑 같단 말이냐 뭐 이런 날선 비판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을 옹호하는 댓글들도 들어있고 하는 걸 봤습니다.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전북의 정동영 뭐 잡았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안철수 신당으로서는 영입을 시켰고 이제는 충청도를 어느 정도 대표하는 정운천 전 총리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어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의 담판을 통해 그를 국민의당으로 합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간 정체성과 사당화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는 등 어려움에 처했던 국민의당이 이로써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정 전 장관이 칩거하고 있는 전북 순창 복흥면을 직접 찾아 1시간 30분가량 독대하면서 합류를 설득했고 정 전 장관으로부터 조건 없이 합류해 백의종군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최근 노선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보수 성향의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 합류를 이끌어낸 데 이어 야권 내에서도 진보 성향인 정 전 장관까지 품에 안으면서 안 대표가 오랜만에 정치력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정 전 장관은 회동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에서 중요한 것은 안 대표의 생각이라며 오늘 안 대표를 만나 당 강령의 햇볕 정책 계승 발전이 명시돼 있어 이것은 수사냐 신념이냐고 물었더니 신념이다, 변함없다고 답했다고 안 대표의 설득이 주효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런데 세력은 조금 불린 건 맞겠지만 한지붕 아주 여러 가족. 예전에 한지붕 세 가족인가 하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한 동거가 지속되다 보면 갈등이 폭발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 꼭 국민의당 앞날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관측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간 당 안팎의 기대에 비해 힘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당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당장 큰 고비를 넘었다는 안도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선 정 전 장관의 합류는 아직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비노 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당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는 권노갑 전 의원 중심의 동교동계와 정대철 전 의원 등 옛 민주계 인사들의 합류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동교동계의 대변인격인 이훈평 전 의원은 정 전 장관이 합류했으니 이제 동교동계도 합류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천정배 공동대표가 광주 전남을, 정 전 장관이 전북을 맡는 모양새가 구축되면서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세를 확산시킬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으론 정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주 덕진에서 이미 출사표를 던진 김근식 당 통일위원장과 어떻게 조율을 이룰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전 의장을 겨냥해서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지 않다. 옛날에 유명했던 이름값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오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과거의 명성에 우리가 사로잡혀 현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지 않다.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지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을 과거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번 총선의 화두로 꼽히는 호남권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힙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정 전 장관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해서 총선에서 우리 당에 흔들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정 전 장관의 전북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네. 홍창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 혁신안에 못 쾅쾅 박아놨던 하위 20% 컷오프 그거 다 백지시키겠다. 그리고 나 소신껏 해보겠다. 이런 말 해서 지금 의원들이 술렁술렁 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당 혁신위원회를 거쳐 정한 현역 의원 20% 컷오프 방침과 관련해 오늘 옛날에 정해놓은 식으로 하는데 저는 위원장이나 하라고 하면 왜 하겠느냐며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 추천위원회가 일원화되면 정권을 쥔 홍 위원장은 오늘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0% 컷오프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0% 컷오프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그 뜻은 알겠는데 그 뜻 이상도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는 것이라며 억지로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제 머릿속에 다 사라지고 없다. 다 백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다 백지다. 뭐 이유는 있고 나름대로 논리는 있겠습니다만 한번 만들어서 당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 기구를 거친 당론이라면 합당한 절차로 재론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기들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잘은 알아서들은 하겠지요만 민주정당의 지향할 만한 모습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국회 상황이긴 합니다만 많이 회자가 돼서 짧게 한번 들어보죠. 본인의 직책도 모르는 국무총리라 국가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저였습니까? 이렇게 답변해가지고 모두들 아연실색했었죠, 어제 국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 테러 대책회의의 의장이 법률상 누구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테러 정책 최고 결정기구인 국가 테러 대책회의는 1982년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따라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 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황 총리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건데요. 이에 김 의원은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라며 일침을 놓자 그제야 총리라고 알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구도 모르고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니까 국가테러 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네요 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황 총리는 위원회를 열지 않았을 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황 총리를 향해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는 거냐며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라라며 강하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네. 있는 법과 규정부터 잘 지켜라. 네. 안철수 공동대표를 지근의 거리에서 보좌하다가 얼마 전에 떠났는데 떠나면서 글을 하나 썼더니 주변에서들 뭐라고 좀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다시 글을 올렸는데 나를 보고 소인배처럼 뛰쳐나갔다고들 하다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불쾌함. 이거 고쳐야 된다. 글 하나 올린 사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보좌관직을 사퇴한 이모전 보좌관은 자신이 당내 요직을 요구하다 거절당해 사표를 낸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전 보좌관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갑자기 사표를 쓰다 보니 마치 내가 더 나은 자리 요구하다 안 받아져 뛰쳐나간 소인배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적어도 보좌진으로 있는 동안 개인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좌진으로서 소신과 원칙을 지켜왔다. 당직을 맡으면 어떻겠냐는 제의에도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 바 있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익의 성호사설을 인용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간언하는 신하가 없다는 사실을 걱정하지 말고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근심해야 한다며 안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쓴소리 하는 거 좀 잘 듣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런 거는 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호사설을 인용했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순해 보이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순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같이 일할 때 보면 또 성질도 많이 급하고 좀 독선적인가 봐요. 그게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자, 이번 주말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초조해할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공천 탈락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여당은 지금 서류 심사 들어갔고 야당에서는 일부에서 지역 실사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에 돌입하는 등 4.13 총선의 공천 신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일부 지역에서 공천 탈락자들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선 참여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서류 심사에 돌입했고, 야당은 막판 지역 실사를 진행 중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굵직하게 걸려드는 사람은 추릴 수 있다면서 범죄 경력이 확실하다든가 갑질을 아주 세게 했다든가 하는 경우라고 대상 범위를 정했습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지역 실사 끝내자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지난해 11월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실시한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내부적으로 공천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더민주는 현역 컷오프 명단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컷오프가 확정되면 대상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편 더민주도 내일까지 지역 실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22일부터는 공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사건 사고 관련 기사 하나 보고 다음 뉴스 들어가죠. 작년에 아주 전국을 세월호 국면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했는데, 재작년이었죠. 세월호 사건 직후에 터졌었는데, 이른바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임 아무개 병장, 결국은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해서 이제 별도의 무슨 조치가 없는 한 사형수로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이 결국 사형수가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해 오늘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 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같은 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습니다. 네. 자, 전교조의 압수수색 을 부른 학부모, 이 고발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고발했던 학부모, 새누리당의 중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교사들의 정치 중립성 위반 등을 비판하며 검찰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줄줄이 고발해온 학부모 단체 대표가 새누리당 중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근거는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대표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15건의 고발장입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국정교과서 반대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글을 올리거나 집회를 한 것이 정치행위 집단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고발 15건 가운데 3건은 김순희 교육과학교를 위한 한 학부모 연합 상임대표가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24일과 11월 20일 벌인 전교조 연가투쟁과 지난해 10월 23일 벌인 전교조 교사행동 등 3건이 그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순희 학부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부터 무슨 임명장 같은 것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추천위원을 맡은 김교학연 대표 등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교학연이 김 대표는 2012년 5월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1천여 명에게 종북 세력이 이끄는 전교조를 탈퇴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인물입니다. 네.
뭐 누구나 고소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차라리 자신이 특정 정당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떳떳이 밝히고 하는 게 무슨 뭐 김순희 무슨 학부모 뭐 대표 이래가지고 교육에 관심 있는 그저 그냥 그런 평범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참 문제 많습니다. 자, 요즘 또 항상 진보권 또는 변화, 우리의 아픈 곳을 들추는 영화들 보면은 항상 상영관을 못 잡아서 애를 먹고 그러던데 무려 14년 만에 개봉하는 건데 영화 귀향 상영관 못 찾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 있는 공공시설에 뭐 다목적 홀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걸 밝히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영화 귀향의 개봉일이 다가오면서 상영관 수가 참담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상영이 끝나는 곳도 있어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네. 17일 각종 커뮤니티에선 귀향의 개봉관과 상영 일정을 공유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오는 24일 개봉하는 귀향은 이날 기준 전국 46개 상영관을 확보했습니다. 대형 멀티플렉스 중에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에선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귀향이란 영화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귀향은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상업성과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투자를 받지 못해 7만여 명의 후원으로 14년 만에 개봉이 결정됐습니다. 네, 7만 명이면 참 결코 적은 수가 아닌데 그들이 쌈짓도 털어가며 뜨거운 염원을 담아서 낸 돈으로 만들었고 무려 14년 만에 말이 그렇지 그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14년은 얼마나 길고 지루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10달, 설렘과 기쁨 이런 것들로 기다리지만 14년간 지쳐버릴 세월인데 안타깝습니다. 호주의 93세 된 할머니께서 나도 일본군의 성노리개였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지난 과거를 밝혔다는 게 또 호주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 귀향이 개봉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자신도 일본군의 위안부였다는 호주 할머니의 외침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17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였던 호주 국적의 여성 잔 루프 오헤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손꼽히는 무역상이던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라던 오헤르는 1942년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침공하면서 인생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일본군에게 붙잡혀 인도네시아 스마랑 지역으로 끌려간 오헤르는 성노예로 전락했고 그녀는 자신이 못생겨지면 일본군이 자신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머리를 밀기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전쟁이 끝난 뒤 영국군 장교와 결혼해 호주로 이주한 오헤르는 지우고 싶었던 과거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지내오다 지난 1992년 서구권 여성 중 최초로 자신이 위안부임을 고백했습니다. 네. 오죽하면 93세 된 이 할머니께서 다시 그 영화 귀향하고도 전혀 동떨어진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나도 위안부였다. 이랬고 그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 머리를 밀어버리면 삭발하면 못생겨 보여서 일본군들이 자신을 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네, 할 말을 잊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미국이 초강경 대북 제재법 공식 발효했죠. 오바마 대통령 어제 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 제재법이 어제 공식으로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 제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이 대북제재법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대선 얘기 짤막하게 두 가지만 보고 마치죠. 민주당 경선에 참여 중인 샌더스 후보 가상 대결 해봤더니 공화당의 어떤 주자가 나와도 다 이겼다는 거고 힐러리는 영 신통치 않았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가상 대결에서 공화당 주자들을 모두 격파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외 주요 후보들에게 모두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선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퀴니피악 대학이 지난 10일에서 15일 134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샌더스 의원은 공화당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48%대 42%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에게는 49%대 39%,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에게는 47%대 41%,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에겐 45%대 41%,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49%대 39%로 각각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에게만 44%대 43%로 가까스로 이기고 나머지 공화당 주자들에게는 모두 패했습니다. 네. 클린턴은 트럼프에게 44대 43으로 이겼다는데 이건 뭐 여론조사니까 1%포인트 차이면은 이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숫자. 아무튼 샌더스는 다 이기고 힐러리 클린턴은 다 진다. 이게 키포인트 같군요. 자, 교황이 트럼프 후보에게 작심 발언을 했는데 이분 저 인자하고 말 함부로 안 하시고 뭐 그러는 거 봤더니 당신은 기독교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아주 혼쭐감을 내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길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교황 전용기에서 미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 관련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종교 지도자가 개인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키아와 아일랜드에서 유세 도중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길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반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 의원 정치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은 깨질까? 그렇지 않을까? 뭐 싸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깨질까 말까 이 수준까지 지금 물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사실 내부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지금 자기의 그 포지션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번 선거가 자신한테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가장 큰 의미를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김무성 대표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책상을 쾅쾅 이렇게 치면서 마구 이제 막 화를 내고 막 여러 가지
참 내부에서 친박과의 투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친박으로 하여금 전체를 장악하지 않으면 향후 임기 마칠 때까지 레임덕이라는 것을 당하게 될 텐데 그걸 방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밀어내고 임기 끝날 때까지 자신의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무리수 아닌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김무성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제 선거 때까지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일종의 소폭의 정계 개편이라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는 깨질 것이다. 깨진다기보다는 이제 뭐 일부 탈당이나 분당.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거절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레임덕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데리고 총대를 메고? 이번에는 이제 김무성을 비롯한 비박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번에 공천 학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리하게 이렇게 밀고 나간다는 권력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친박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된다면은 비박으로서는 더 버티기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옛날에 아주 세게 한번 하고 나갔다가 이제 위기 때 구원투수로 이렇게 온 그렇죠. 거였지만 뭐 비박 아니 친박연대 막 무소속연대 그런 거에서 한번 과시했듯이 그렇죠. 총선 전에 그러면은 또 뭐 온갖 돌팔매 다 받고 안 그러면 지금 크게 이길 판인데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러니까 끝나고 나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급으로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사람이 김무성 현 대표고 그렇다면 그 중심으로 뭉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볼 대목이 하나 더 늘었네요. 예.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정의당을 제재해야 한다 이런 소리가 정의당이 제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렇게 쓰시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은 북한 로켓 발사한 거 제재해야 한다. 예. 뭐 제재 얘기는 지금 어디서든 다 하고 있잖아요. 다 얘기하고 있죠. 일단은 일부 진보 진영 쪽에서 이것이 로켓인데, 로켓인데 왜 이게 미사일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조차 제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성 돌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건 로켓이거든요. 그러면 핵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이 유일하게 평화의 숨구멍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전 나름 자기의 포지션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평화의 숨구멍 하자는 거하고 로켓 발사 제재하고 이게 뭐 좀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 표현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자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뭐 그렇다는 것을 꼬집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힐러리 트럼프 대선 얘기는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좀 전해드렸고 네바다주 그리고 끝나고 좀 더 선거인단 수가 많은 곳 한 번쯤 지켜보고 그때 것까지 묶어서 한번 소식 전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